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석박사 통합과정 이영탁입니다. 저는 최근 F널스 채널 셀렉션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널스 관련된 BCI 연구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관련 연구들을 찾으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F널스는 템포럴 레졸루션이 낮아서 그런지 단일로 사용하기보다는 EEG와 하이브리드하는 연구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 F널스 분석을 위한 딥러닝 논문 하나, 그리고 EEG와 F널스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BCI 논문 하나, 이렇게 총 두 편의 논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F널스의 딥러닝 모델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 그를 기반으로 딥러닝 모델을 제안하는 연구입니다. 해당 연구는 IEEE Transaction Zone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에 출판이 됐고, 이 저널은 리해빌리테이션 분야에서 상위 3% 안에 드는 저널입니다. 먼저 인트로에서는 F널스의 원리와 PCI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F널스의 분석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평균이나 분산과 같은 통계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SF임이나 LDA를 학습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CNN이나 LSTM, 트랜스포머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머신러닝은 특징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점과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고 데이터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이런 모델이 특성 자체를 반영하지 않는 한계점을 가진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NIRS 같은 경우에, F널스 같은 경우에는 이 헬모다이나믹 딜레이가 발생을 하는데, 보통 이 모터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한 4초 정도의 딜레이를 가지고 태스크가 끝난 후에도 반응이 남아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태스크가 10초짜리라고 하면은 한 4초 정도부터 헤모다이내믹 리스폰스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10초까지 해서 태스크가 끝났는데도 계속 옥시 헤모글로빈 옥시가 올라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여전히 좀 높은 수치를 유지한다거나 그런 걸 의미를 합니다. 이어서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딥러닝 설계 방법이 F널스와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단편적인 예로는 이 F널스가 워낙 샘플링 레이트도 적고 데이터 개수도 적다 보니까 파라미터 자체가 많은 파라미터가 필요가 없는데, 이런 지금 제한되고 있는 모델들이 너무 과도하게 크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기존의 이미지나 EEG에서 만들어진 이런 딥러닝 모델을 따라갈 게 아니라 이 F널스 특성에 맞는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도메인 지식, 그러니까 혈역학적인 어떤 특성을 반영한 그리고 경량화된 딥러닝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량화된이라는 뜻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라미터 수를 줄인 그런 경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MA랑 UFFT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데 각각 멘탈 아스메틱과 모터 이미저리 태스크를 수행을 했습니다. MA 데이터셋은 EEG랑 F널스 하이브리드 데이터긴 한데 이 연구에서는 이제 F널스 데이터만 사용을 했고, 두 데이터 모두 0.01에서 0.1Hz로 필터링 해주고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샘플 개수가 많아야 되니까 이런 세그멘테이션으로 샘플 개수를 늘려줬다고 하고요. 윈도우 사이즈를 3초, 스텝 사이즈는 1초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는 둘 다 트라이얼이 한 10초 정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8개 세그멘테이션이 생성됐다고 하고요. 각각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G스코어로 노멀라이제이션 해줬다고 합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이 연구의 중점적인 목적이 F널스의 도메인 지식을 반영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왼쪽의 그림이 이제 F널스의 도메인 지식이라고 불리는 헤모다이내믹 리스폰스 펑션입니다. 흔히 줄여서 HRF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해당 펑션은 사실 이 F널스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서 혈액이 산소 공급을 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미 역학적으로 이미 정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미 정의가 돼 있다 보니까 수식적으로 정의가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펑션이라는 걸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혈류가 이 산소를 주고받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골든 스탠더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HRF를 보면 이런 반응이 한
한 사이클에 한 30초 정도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다들 애프널스 논문들을 보면은 태스크를 한 10초 정도 하고 레스팅을 한 30초, 뭐 짧게는 20초, 길게는 30초 이렇게 가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 이 헤모다이나믹 리스폰스 펑션에 기인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HRF의 특성을 반영을 한다면 애프널스 데이터는 태스크가 진행되는 10초에 대해서 보시면 뭐 점점 올라가서 10초 동안 계속 이런 액티베이션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리스폰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헤모다이나믹 리스폰스가 어, 기존의 CNN처럼 필터 크기를 뭐 3x3, 뭐 5x5나 EEG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샘플링 레이트의 절반 뭐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10초, 4초 데이터다 그러면 샘플 레이트의 절반이니까 예를 들면 컨볼루션이 뭐 6번, 뭐 많게는 뭐 몇백 번 지나가는 이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계속 비슷한 액티베이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정보가 중복이 돼서 어, 모델 파라미터도 많아지고 이래서 뭐 과적 오버피팅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필터 사이즈를 세그멘트 전체의 길이에 맞춰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이 왼쪽처럼 생겼고요. 이제 모델에 대한 디테일인데 여기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뭐 C는 데이터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채널 수 곱하기 2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E는 산소 헤모글로빈 HbO 그리고 탈산소 헤모글로빈 HbR을 의미합니다. 이제 S는 인풋 데이터의 길이인데 샘플링 레이트 곱하기 3입니다. 여기서 3은 세그멘트의 길이가 3초이기 때문이고 나머지 F1이랑 F2는 필터의 개수, K는 클래스의 개수입니다. MA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멘탈 아스메틱과 레스팅을 분류하는 2클래스, 그리고 UFFT는 오른손, 왼손, 발을 움직이는 상상 총 3가지를 했기 때문에 3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왼쪽 그림을 보면 좀 익숙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막 모듈에 이름을 붙여놔서 그렇고 또 이름이 좀 달라서 그렇지 저희한테 익숙한 뭐 쉘로넷이나 이지넷이랑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DHR 모듈 같은 경우에는 HRF를 고려한 모델이고, 앞서 이제 데이터를 그냥 전체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크기를 조정을 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필터의 사이즈가 40으로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40은 이제 3초 데이터의 샘플링 레이트가 11점 몇이거든요. 그래서 13점 몇이거든요. 그래서 필터 사이즈가 30이 됐고, 다음으로는 글로벌 모듈이 있는데 전체 채널에 대한 글로벌 정보를 추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뭐 저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이지넷이나 쉘로넷처럼 그냥 스페셜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글로벌 모듈 안에는 DW 컨볼루션이랑 이 PW 컨볼루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존의 컨볼루션 레이의 계산량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여기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이 논문을 보셔도 되고, 설명을 잘해둔 블로그도 많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 이름은 모바일넷입니다. 모바일넷. 그래서 이런 모바일 환경, 뭐 모델이 임베딩 해야 되는 환경에서 이 파라미터를 줄여서 용량을 줄여서 뭐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분류정확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서브젝트 스페시픽과 이제 서브젝트 인디펜던트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서브젝트 스페시픽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서브젝트 디펜던트, 뭐 인트라 서브젝트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고, 한 피험자 안에서 5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서브젝트 인디펜던트는 이제 다른 연구에서는 뭐 인터 서브젝트라고도 표현이 되고, 리브 원 서브젝트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렇게 서브젝트 스페시픽이나 이런 서브젝트 인디펜던트 모두 F널스넷,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고, 근데 이제 뭐 통계적인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바로 따로 결과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DNN과 이게 비교하는 부분인데 거기선 통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성능들도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분류 정확도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뭐 모델 파라미터, 그리고 플롭스, 뭐 인퍼런스 타임, 그리고 프레임 퍼 세컨드 FPS, 이렇게 네 가지를 좀 비교를 했는데, 뭐 앞에 세 개는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거고 마지막 지표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이 fnurse넷이라는 게 모든 지표에서 타 모델 대비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십자가가 뭐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위에는 이제 서브젝트 스페시픽, 그리고 밑에 거는 서브젝트 인디펜던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모델 최적화에 대한 결과입니다. 뭐 처음 표는 앞에서 이제 DHR 컨볼루션이 이제 전체 세그멘트 크기에 맞췄고, 이제 DW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채널에 대해서 이렇게 컨볼루션을 하는 이런 크기가 정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밑에 이제 다른 결과들은 크기를 바꿨을 때 뭐 분류정확도나 연산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가장 위의 결과가 최종 이 fnurse 넷에서 사용된 파라미터고, 뭐 성능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는 이 모듈이 두 개가 있었는데, 뭐 앞에는 템포럴에 대한 거, 그리고 뒤에는 스파셜에 대한 거였는데, STD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스탠다드 컨볼루션을 의미하고, DWS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량화된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fnurse넷에서는 가장 위에 파라미터가 사용이 되는 모델 레이어가 사용이 됐는데, 사실 연산량이랑 파라미터 개수를 고려하면 이 DWS 두 개 다 이 뎁스와이즈를 쓰는 게 맞는데, 이게 따로 모델의 효율을 나타내는 레이시오 오브 플롭스 투 메모리 어세스라는 지표가 있대요. 그걸 계산을 해보면 제일 위에 있는 STD랑 DWS, 이게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뭐 표에는 따로 뭐 레이시오 오브 플롭스 투 메모리 액세스라는 지표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 저자들이 확인을 했을 때는 이 제일 위에 게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그림에서 나오는 A, B는 그레이드 캠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방법을 사용을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건데, 각 컨볼루션 레이어의 웨이트들을 확인했을 때, 이게 뭐 여기 뭐 따로 컬러버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 fnurse넷이 전체 fnurse 채널들을 다루고 있고, CNN의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그냥 일반적인 CNN 썼을 때거든요. 그래서 CNN 히트맵은 fnurse 채널의 일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파란색 부분들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걸 뭐 미뤄 봤을 때 뭐 파란색은 활성도가 낮고 뭐 초록색, 빨간색 활성도가 높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fnursenet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단을 보면 거의 모든 채널, 거의 모든 시간이 사용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일반적인 컨볼루션은 뭐 사용이 안 되는 채널도 많고, 특히 뭐 어떤 특정 채널, 그리고 특정 시점이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부연 설명을 좀 덧붙인 건데, 이게 이제 모든 피험자 평균 fnurse 신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라인이 이제 태스크가 끝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10초, 0초에서 10초까지 태스크를 진행을 한 건데, 여기 이제 실선으로 나타낸 이런 실선 빨간색, 뭐 초록색, 파란색은 HbO, 그러니까 산소 헤모글로빈을 의미를 하는데, 산소 농도의 변화가 이 0초에서 10초 안에 잘 나타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HBr, 탈산소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뭐 10초 이후, 뭐 8초 이후, 이렇게 좀 시간 딜레이가 좀 많은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래드캠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뭐 특정 시간만, 만약에 예를 들면 뭐 0초에서 5초만 본다 그러면 뒤에 5초에서 10초의 HBr, 그러니까 탈산소 헤모글로빈은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10초 내에서의 모든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이즈와 fnurse 데이터를 함께 사용한 하이브리드 PCI 연구인데, 앞에 연구랑 비슷하게 fnurse의 특성인 저 HRF, 그러니까 헤모다이내믹 리스폰스 펑션이랑
EEG에서 많이 사용되는 CSP를 함께 사용하는 부분이 형물이라서 좀 준비를 해봤고, 저널은 IEEE Transactions on Instrumentation and Measurement라는 저널이고, 임팩트 팩터가 5.6, 그리고 Instrument and Instrumentation 분야에서 Q1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인트로 첫 부분에서는 BCI 원리와 그의 EEG와 NIRS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EEG의 어드밴티지와 디스어드밴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EEG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볼륨 컨덕션 문제 때문에 스파셜 레졸루션이 좀 안 좋다. 그리고 FNR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임 딜레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템포럴 레졸루션이 굉장히 낮다. 뭐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하이브리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를 하게 되면은 이런 두 모달리티의 단점을 이렇게 잘 보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BCI에 대한 사전 연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단일로 쓰는 것보다 더 좋았고, 뭐 SSVP, 뭐 ADHD를 뭐 그 진단한다거나, 뭐 MIBCI 뭐 이런 데에서 뭐 다 잘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 문단에서는 이제 EEG에서 많이 사용되는 CSP에 대한 효용성이랑 이걸 이제 FNRS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FNRS 같은 경우에는 다들 분석을 안 해보셨을 확률이 높은데, 보통은 평균이나 분산 같은 이런 통계적인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뭐 평균, 분산, 뭐 컬처시스, 슬로프, 그러니까 뭐 기울기, 그리고 첨도, 외도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런 특징을 추출하게 되면 채널 개수만큼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특징을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이게 피처가 너무 많아져서 다들 알다시피 뭐 오버피팅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CSP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많아봤자 전체 채널 개수, 그리고 좋은 필터를 선택할수록 더 피처들이 줄어드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이런 CSP가 연산 차원에서도 좀 뛰어나기 때문에 FNRS에 이제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BCI에 대해서 EEG와 FNRS에 동시에 이 CSP를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뭐 데이터는 EEG랑 FNRS를 같이 측정한 하이브리드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EEG 채널은 20개, 그리고 FNRS 같은 경우에는 36개 이렇게 채널이 있고, 사용한 데이터는 멘탈 어스매틱이랑 모터 이미저리 두 가지 다 사용을 했습니다. 전처리로는 EEG는 CAR 그리고 5에서 35Hz로 밴드패스 필터링을 진행을 했고요. NIRS 같은 경우에는 0.01에서 0.1Hz로 밴드패스 필터링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NIRS랑 EEG를 퓨전하는 이 전략에 대해서 이제 오버뷰를 보여주는 건데요. 뭐 제일 먼저 EEG랑 NIRS 데이터에 대해서 트라이얼을 3개씩 병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건 뭐 사전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 같은데, 따로 막 어떤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다음으로는 이 3개씩 병합한 신호에 대해서 모토코텍스에 있는 8개의 EEG 채널을 추출을 합니다. 여기 있는 C3랑 C4 주변에 있는 이런 채널을 8개를 추출을 해서 이걸 평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타임 베링 파워라는 걸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계산하는 것도 0초에서 2초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0초에서 2초 사이에 EEG 파워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이렇게 정량적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0초에서 2초를 사용한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EEG는 템포럴 레졸루션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태스크를 시작하면 바로 반응이 옵니다. 액티베이션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0초에서 2초 사이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 뒤에 이제 헤모다이내믹 리스폰스는 아시다시피 4초, 뭐 3초 이후에 이제 좀 느리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너무 뒤에 걸 사용할 수는 없고 EEG에서 뭐 0초에서 2초를 사용한 것 같고,
이렇게 계산된 이 타임 베링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 FNORS 신호 처리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뭐 별도로 EEG도 따로 분류를 위해서 특징 추출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전체 채널이 다 사용이 되고, 다들 잘 알고 있는 필터뱅크 CSP를 통해서 이 CSP 특징들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스텝이 핵심인데, 앞서 EEG로 계산한 타임 베링 파워를 기준으로 이 FNORS의 GLM 리그레이서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 일단 이 GLM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하자면, GLM은 Generalized Model, 리니어 모델의 약자고요. 이 GLM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어떤 특정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선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베타 값을 구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귀 분석을 하는 뭐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GLM 식은 이제 왼쪽처럼 생겼고, 이런 뭐 FNORS 말고도 이제 모든 이산 데이터에 사용되는 이런 식이고요. Y는 이제 실제 측정된 데이터, 이것도 이제 데이터의 목적에 따라서, 이게 모델을 만든 목적에 따라서 다른데, 이 연구에서는 이제 Y는 실제 데이터, G는 설계 행렬, 그러니까 목적이 되는 파형, 그리고 베타는 이 Y를 만들기 위해서 학습되는 파라미터입니다. 결국은 이 모델을 학습한다는 건 이 베타를 구하는 거고요. 입실론은 이제 에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상적인 경우가 아니고는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에러가 뒤에 붙어 있게 되고, 아까 이 GLM이 뭐 용도가 다양하다고 했는데, FNORS 특히 이 연구에서는 데이터 필터링을 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필터링 용도로 사용하려면은 설계 행렬인 이 G 값을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EEG에서 추출했던 이 타임 베링 파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EEG를 사전 지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EEG Informed GLM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 EEG에서 추출된 타임 베링 파워가 이제 사전 지식으로 사용이 돼가지고 뒤에 FNORS 신호의 변화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미리 주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EEG가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됐어. 그러면 당연히 FNORS도 활성이 많이 될 거고, EEG가 잘 발현이 안 됐어. 그러면은 FNORS도 당연히 발현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뒤에 FNORS 신호가 굉장히 높았다. 그러면 이건 노이즈의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GLM을 적용을 하면 타임 베링 파워가 작은 구간, 그러니까 EEG 변화가 없는 구간은 이 HBO나 HBR에 변화가 있더라도 신호를 최대한 억제하게 되고, 타임 베링 파워가 높으면 FNORS 값을 최대한 증폭시켜주는 이런 필터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그림이 좀 예시 중에 하나인데, A가 이제 그동안 FNORS에 적용되어 왔던 GLM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산소 농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항상 이렇게 높은 이런 값을 주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이 헤모다이내믹 리스폰스가 뭐 없어도 무조건 높아지는 거죠. 이제 이상적인 경우를 이제 계속 넣어줬으니까. 네, B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연구에서 제안을 하는 거고, EEG가 좀 활동을 안 한다 그러면 FNORS 데이터도 좀 억제시키고, 뭐 EEG가 활동을 많이 했다 그러면 FNORS가 좀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스텝까지 이제 다 진행을 하고 나면은 FNORS에서도 이제 CSP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EG랑 FNORS에서 추출된 CSP 특징을 기반으로 이렇게 SVM을 학습을 하게 되고 성능을 이제 산출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개발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뭐 FNORS나 뭐 EEG를 개별로 사용하는 것보다 당연히 통계적으로 높은 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밑에 있는 표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뭐 통계적인 특징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뭐 슬로프, 뭐 에버리지, 뭐 CSP 뭐 이런 특징을 사용하거나 딥러닝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런 퓨전, 뭐 텐서 퓨전, 리니어 퓨전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고, 이제 추출된 특징 개수를 보면은 또 특징 개수가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FNORS 특징이 36개인데 이게 HBO, HBR에서 각각 9개씩 CSP 필터를 추출을 했기 때문에 나온 개수고, 이 수치는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 각각 필터 개수를 여러 개 해보니까
HBO는 8개, 그리고 HBR은 9개일 때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CSP 개수를 모달리티에 따라서 지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같은 F널스 데이터니까. 그래서 가장 좀 절충안을 찾아서 9개씩 했을 때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필터 개수는 9개로 지정했다고 하고, 여기서 9개를 뽑았는데 왜 특징이 18개씩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CSP는 원래 필터 개수 곱하기 2개의 특징이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연구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은 사실 이런 이상적인 HRF를 사용하는 부분이 사실 저는 가장 좀 관심이 갔고, 특히 두 번째 연구에서는 EEG 액티베이션을 기반으로 HRF의 크기를 좀 조절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HRF가 절대적인 레퍼런스가 된다는 부분은 이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절대 이 부분이 완전 골든 스탠다드처럼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EEG 딥러닝 모델 중에 필터 이 내부 파라미터를 CWT 필터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ERSP 맵 만드는 것처럼 이미지 변환을 할 때 의미 있는 프리퀀시가 더 큰 앰플리튜드를 가지도록 이렇게 설계한 모델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NIRS에서도 이런 걸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HRF도 사실 필터 모양처럼 만들어서 넣으면 똑같이 작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EEG는 프리퀀시 대역에 맞춰서 이제 필터를 만들었으면, 이제 FNOS는 타임 딜레이에 맞춰서 필터 개수를 이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가장 의미 있는 시간대에 헤모다이내믹 리스폰스만 증폭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두 번째 연구처럼 두 번째 연구에서는 어쨌든 증폭시키고 억제시켜서 따로 CSP라는 특징을 뽑아냈는데, 이렇게 딥러닝을 한꺼번에 인베딩을 시키면 피처를 따로 뽑을 필요 없이 분석이 가능한다던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이디어가 생기시면 공유도 해주시고 본인도 적용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